예전에는 여행을 갔다가 길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물을 일이 없죠.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면 됩니다.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음식을 만들거나 농사를 지을 때도 부모님이나 선배에게 묻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점이 사라지고 개개인이 외로운 섬으로 존재하는 나노 사회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할까요? 짜라잔. 자, 오늘도 청년 버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유턴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때로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은 남자 불법 유턴 MC 장재영입니다. 자,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친구인데요. 새벽 3시에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친구, 와달라고 얘기하면 기꺼이 와줄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유진 버브님? 있죠. 와, 대박이다. 새벽 3시인데. 네,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당연히 와준다고 했고 한 명은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면 와준다고 했고 나 그럼 그 친구 안 온 거. 아니, 깨어 있으면 네네. 자면 못 들으니까 그렇게 좋은 와준다고 친구였네요. 하고 네. 그리고 뭐 다양하게 친구들이 와준다고 했어요. 그래요? 사원버브님은요? 네, 저는 되게 슬픈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이 생각을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했었는데 네. 되게 친했던 친구가 유학을 가면서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그 뒤로 약간 수년째 길게 알고 지내는 동성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보고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나이 들어 친구는 약간 10대, 20대 때 바짝 사귄 다음에 길게 끌고 가는데 30살 돼가지고 친구를 또 새로 사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그럴 때 저한테 전화하세요. 자고 있을 거예요. 자, 민서버브님은 있어요? 새벽 네. 3시 와줄 친구? 네, 저 있습니다. 전 약간 서로가 죽으면 그 장례식장에서 3일 밤을 같이 새주기로 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멋지다. 네. 근데 또 항상 붙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할 때도 옆에 있었고요. 네네네. 아니면 뭐 저 입시 결과 봐줄 때도 같이 봐야 된다고 계속 옆에 있어줬던 친구가 있었고 둘이 너무 친해서 같이 얼마 전에 해외여행도 갔다 왔는데요. 5월 달에 입대를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갔다 왔구나. 네, 5월 달에 입대를 해서 갔다 왔는데 네. 없으니까 약간 고향을 내려가는 의미도 사실 부모님 보러 가는 것밖에 없어서 아니, 근데 민서버브도 잘못했네. 진정한 친구면 입대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려서 동기가 됐어야지. 동반 때도 있잖아요. 동반 입대 해야지. 1학년 휴학이 안 돼. 1학년 1학기 휴학이 안 돼서 그래요? 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석주버브님 새벽 3시에 와줄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지금 유학을 가 있어요. 유학을 가 있고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또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도 정말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 이렇게 같이 와서 같이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실 저는 그 친구의 기준이라는 건 그러니까 친구는 사실 이렇게 정말 가볍지 않은 관계에서도 그냥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뭔가 정말 진정한 친구는 그 저의 속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저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진정한 친구는 정말 몇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저 또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오프닝부터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배우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네. 옳은 왜 이런 멘트 하지? 말씀을 근데? 아니, 왜냐면 컨셉을 좀 지키세요. 사랑해요, 여보. 자, 그래서 자,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시죠? 자, 일본에서 지난 20여 년간 노령층 범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외로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감옥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감옥 가면 그래도 같은 방에 동기들이 좀 있을 거니까요. 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로워진 것일까요? 오늘의 블랙박스 주제는 여러분 관계입니다. 행복한 사람들, 건강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독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웃과 가까이 지내고 친구가 많다는 건데요. 자, 우리 버브님들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계시나요? 사원버브님 혹시? 저희 빌라에 한 층에 4가구가 살아서 총 12가구가 사는데 네네. 바로 옆집에 또래 남자가 산다는 정보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가 위층에 사시는데 그거밖에 몰라요. 그게 네. 무엇입니다. 유진 버브님 알고 계세요? 최근에 옆집이 이사를 오셨는데도 누가 사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냥 집주인이 꼭대기층에 산다 말고는 주변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모르신다. 민서 버무님요? 근데 저는 이웃집이랑 제법 좀 친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오. 서로가 그 아파트 각 세대의 첫 번째 입주자라서 조금 더 돈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먹을 거 있으면 먼저 나누는 편이고 뭐 그쪽에서도 직접 케이크 같은 거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기도 할 만큼 아주 돈독한 사이입니다. 네. 석주 부모님도 말씀을 잘하시니까 또 워낙 또 인간관계 잘하시니까 있으실 것 같은데 이웃 알고 계시죠? 네, 네, 저희 집 아파트도 이렇게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가구가 이렇게 총 네 가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가구가 한 층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네. 저희는 이렇게 민서버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저희 충도 되게 돈독하게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뭔가를 항상 챙겨주시고, 또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밭에서 그 작물 같은 걸 따왔는데, 그 따오자마자 그걸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거를 또 가지고 그 전을 또 해서 또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뭔가 음식을 서로 주고받고 인사도 주고받고 하는 게 되게 정겹고 보기 좋더라고요. 좋네요, 좋네요. 어떻게 보면 50대 50이래요. 모른다, 안다, 알고 지낸다. 자, 옆집에 살고 아래 윗집에 살아도 왕래하기 전까지 낯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쵸?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잘 거는 편이세요? 혹시 궁금한데, 석조부부님. 나 누구보다도 말 잘 걸 것 같아. 잘 볼 것 같아요. 성격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부침성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네.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도 저도 막 모르는 분들께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근데 또 요즘 들어서는 좀 뭔가 왜? 학교도 혼자서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발적 아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복학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말 주변이 학교에서는 진짜 없습니다. 야, 학생회장급인데 뭐 말이 안 되는 진짜 소리인데 이게 그렇습니까? 사원부모님은요? 저도 사실 외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네.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뭐 다행히 지금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말 걸었을 때 뭐 안 좋은 경험을 하거나 뭐 해코지 당한 일도 없어서 네.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척척 잘 겁니다. 유진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뭔가 일회성 만남에는 말을 잘 걸거든요. 일회성 만남이라면? 뭐 미용실, 택시 이런 데서는 말을 붙여주시면 뭐 제법 대답도 잘하고 말도 잘 걸고 하는데 뭔가 2회 이상의 만남에서는 조금 어려워해요. 저 이해가 안 간다. 그게 왜 반대로 됐을까요? 이게 왜냐면 그런 예를 들어서 무슨 모임이 있다 하면 네네. 뭐 이게 총 3번의 모임을 가질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네. 뭐 서포터즈라든지 뭐 그런 활동을 했을 때 뭔가 조금 자주 봐야 되는 사이는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게 되고 약간 낯가리거든요 제가. 근데 오히려 처음 보고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막 하는데 조금 오래 봐야 되면 낯을 엄청 가려요. 낯을 가린다. 네. 아닌데 우리 불법 유턴 할 때 처음 봤을 때도 낯을 가리는 것 같나 싶은데 바로 방송 들어가니까 너무 편하게 잘하고 다음날 녹화할 때도 너무 잘해줬는데 그거는 본인이 좀 깨쳐야 될 것 같아. 좀 뭐냐면 바꾸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약간 만들어진 사회성으로 이렇게 뭔가 방송 시작하고 이러면 막 잘하는데 끝나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잖아요. 약간 사회성을 조금 써야 되는 일이라 힘들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민서 법원님은요? 네, 전 유진 버부님이랑 반대. 반대 아예. 네, 저는 좀 뭐 학과 동기라든지 아니면 동아리원 같이 좀 자주 마주치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말을 걸지 않으면 사실 친해질 기회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아주 잘 붙이는 편이고요. 이와 반대로 좀 일회성 만남, 아까 말했죠. 좀 자주 안 마주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굳이 친해져야 되나 하면서 말을 안 붙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낯을 가려서 말을 걸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요.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제가 이런 경우거든요.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말을 걸지 못할 때도 많은데요. 자,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절에서 보는 우리 어머니들 정말 처음 본 분들인데 10년 지기 친구처럼 그냥 얘기를 잘 나누세요. 그렇죠? 이웃집에 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도 다 잘 알고 급한 일 있을 때는 아이를 또 옆집에 맡기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하기 때문에 사는 게 더 힘든 거 아닐까요? 유진 부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어릴 때
뭔가 집 아래에 있는 가게에서 뭐 집 열쇠를 맡아준다든지 그쵸. 아니면 거기 뭐 전화를 쓴다든지 아니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뭐 어머니가 출장 가시면 거기서 뭐 하룻밤 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나누면서 뭔가 공동체, 지역 공동체의 삶을 좀 살았었는데 네. 지금은 서울 와서 이제 자취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많이 끊어졌는데도 이 각자 도생의 문화가 뭔가 사는 게 힘든 것의 원인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혼자 산다고 해서 혹은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수많은 원인 중에 어쩌면 한 부분? 어쩌면 0.5부분 정도의 저는 그런 정도의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경험을 한 것 같다. 자, 사원부부님은? 저도 분명하게 예, 예. 가짜 도생은 진짜 힘듦을 심화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우리가 흔히 파편화된 사회라고 네네. 하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더 중요하게는 이 사람이 의지하고 속할 수 있는 이웃은 여기서 말하는 진짜 살을 맞댈 수 있는 가까운 이웃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거는 그 급격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의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어쩔 수 없이 상실한 그런 뼈아픈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생각해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버스를 뭘 탈지 모르면 물어보고 그렇죠. 이 물건을 어디다 팔지 모르면 물어보고 뭐 중고 거래를 할 거면 물어보고 이렇게 뭐 궁금한 일이 있으면 편지를 썼는데 이젠 그걸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됨으로써 우리는 사람과 소통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편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거는 분명히 악조건이 되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회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 예요. 사람들이. 과연? 네. 왜냐면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개인화가 됐는데 그 개인화가 된 그 속도감이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나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사회에 대한 피로감으로 반동된 거다. 그래서 튀어나온 거다. 이게 싫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개인주의화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개인은 개인으로 존중은 받지만 공동체 일원으로서 또 속할 수 있는 좀 조화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서법부님은요? 네. 뭐 각자 도생, 또 뭐 파편화된 사회는 힘들죠. 힘든데 힘든 걸 넘어서서 범죄까지 불러일으킵니다. 맞아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또? 그 외로운 늑대형 범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사회로부터 고립된 개인이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데요. 네. 요즘 칼부림 사건 엄청 많이 아우, 일어났잖아요. 엄청나죠. 그래서 근데 전문가들은 이 칼부림 사건의 원인을 외로운 늑대형 범죄로 꼽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고도화되고 아주 복잡해진 사회에서 어떤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이 분노 표출 방법으로 묻지마 흉기 난동 같은 어쨌든 그런 강력 범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러한 문제만 봐도 각자 도생 사회의 병폐는 당연히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외로운 늑대형 범죄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사회적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진짜 요새 진짜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좀 이웃과 좀 멀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한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들도 뛰어놀면서 서로 말을 하고 놀지 않아요. 각자 놀아요. 각자 핸드폰을 하고 논다든지 각자 할 수 있는 걸 왜냐면 이게 참 스마트폰도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없거든. 부모님들은 이걸 하나 맡겨놓으면 아이들이 다 알아서 노니까 그쵸. 그때 부모님들의 시간을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또 그거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벌써부터 내 아이한테 그런 걸 좀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외로움은 범죄를 좀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외로움은 그 매일 담배를 15개 피씩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외로운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은둔형 매토리나 청년 고독사 등이 그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자, 왜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민서법님. 네, 앞서서 우리 네. M4세대와 불교 회차에서 언급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과도한 열정이 또 번아웃을 불러일으키고 맞아요. 또 이 번아웃은 청년들을 또 사회적으로 고립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또 이와 더불어서 사실 요즘 힘들면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보다는 디지털 속으로 회피를 한다. 스마트폰을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를 시청을 하든지 네. 약간 SNS라든지 미디어 같은 좀 스마트 기기에 의지를 네.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원법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하고 청년 고독서는 사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와닿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제가 진짜 너무 힘들고 막 외톨이가 됐어. 그럼 하다못해 유진버부나 여기 버부나 아니면 MC님한테 하소연을 했으면 최소한 저를 데리고 밥 한 번 사주고 동사무소 데려다 줬을 거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렇죠, 그 정도는 해줬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하셔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저는 공동체 속에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무너지면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믿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공동체에 속해 본 적이 없으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상황.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피해를 주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석주 법원님도 공감하시는데요, 지금? 아니요, 저는 약간 여기 두 법원님과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 조금 다르다. 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지만 네.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면 저는 사실 이게 이 두 법원님께서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뭐랄까요, 은둔형 외톨이 분들이 이제 고독사 하신 그런 것들을 치우는 영상을 제가 자주 봐요. 자주 보면서 되게 저의 삶도 되게 돌아보고 하는데 네네네. 그분들의 남겨진 유서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분들도 분명히 공동체를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어느샌가 본인의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근데 공동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 자리를 잃어버렸고 그 사회에서 뭔가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2022년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전국에 24만 4천 명 규모로 추산된다는 정부의 첫 실태 조사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인기 많대요? 네, 많답니다. 그래서 만 19세부터 34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에서 2.4%가 은둔 청년으로 나타났는데요. 네네. 은둔 생활의 이유는 35%가 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10%가 인간관계 어려움, 7.9%가 학업 중단, 1.5%가 진학의 실패, 그 외가 45%로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도 다 한때는 공동체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특히나 이제 옆 나라 일본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일본의 청년 인구 중 히키코모리, 우리말로 은둔형 외톨이가 그쵸. 비율이 1.79%로 한국의 청년들, 은둔 청년의 비율보다 낮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서로의 교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네. 요즘 되게 출산율도 되게 낮다고 하잖아요. 낮죠. 근데 네. 출산율도 문제긴 하지만 지금 있는 사람들이라도 사실은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은둔형 외톨이나 청년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은 물론 가족도 괴로움을 겪게 되고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함께 좀 풀어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개인화되는 그 나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긴 한데요. 나노 사회 이대로 괜찮을까요? 석주 법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그 나노 사회라는 그 개념 자체는 네.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유대를 발휘하지 못하고 개개인, 즉 나노 단위로 쪼개어져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뜻을 이제 말을 합니다. 네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요즘은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더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노 사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같은 취향으로 모인 사람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다각화되는 건 좋은데 네. 집단 간의 소통은 점점 더 약화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깊은 관심을 가지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나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도 있는 그런 노동자적인 계층이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공감을 못해서 서로를 대변해주지는 못할 망정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있으니 이러한 그 정보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나 해서 저는 나노 사회로서
그런 어두운 현실을 조금 더 너무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자, 민서버부님 혹시 몰라요? 다른 의견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네, 저도 네, 나노 사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저는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저 나노 사회는 문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고립도가 34.1%.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3명 중에 1명이 고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아직 2023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얼마나 더 고립이 심화됐을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이 나노 사회가 사회뿐만 아니라 개개인까지 퍼지고 있는 게 뭐 요즘 노키즈존이라든지 뭐 노중년존이라든지 그러니까. 근데 좀 뭐 너무해요. 너무해. 노 20대 존까지 생겼습니다.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계속 파편화되고 쪼개지는 게 네. 문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점점점 이렇게 모든 게 다 각박해져 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예전 같은 그 공동체 사회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노 사회의 그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그 친구 렌탈 서비스 들어보셨죠, 다들? 네. 예.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운동하는 일회성 만남을 가지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해요. 그런 직업도 생겼어요. 예, 진짜 있어요, 그게. 예. 이런 문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원부부님. 저는 이게 일회성 만남을 왜 할까를 생각해보면 내가 품은 안 들이고 허전함은 달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통성명을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어제 오늘 한 번 보고 말 건데. 그렇죠. 근데 심심하진 않으니까 결국에 도파민을 주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고독함과 외로움은 오히려 더 심화될 거다.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일회성인데도 불구하고 일회성 만남만 가짐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더 집착할 수도 있고 관계에서 쾌락을 지나치게 쫓는 왜곡된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결정적으로 이런 일회성 관계의 사회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단편 문학 중에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제 이름도 제대로 안 나오는 3명의 남자가 네. 그냥 개인으로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 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자살에 대한 반응이 우리 잘못 아니니까 도망가자였거든요. 그리고 소설이 끝나요. 맞아요. 네. 그거를 봤을 때 상대방의 죽음에조차 무관심한 철저한 소외 사회를 부추기는 게 일회성 만남이 아닐까라고 조금 좀 지나치게 우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우려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변해가고 있으니까요. 민서범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학교 커뮤니티에서도 뭐 일회성 만남을 구하는 글이 굉장히 자주 올라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페르소나를 안 써도 된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안에 한마디로 나를 안 감추고 드러내도 되니까 조금 더 진짜 편하지 않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편하지 않나. 쏟는 노력이 없으니까 우선. 저는 뭐 이런 문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원법부님 말씀처럼 네. 이게 자칫 너무 도파민에만 중독이 돼서 너무 지나치게 쾌락을 쫓다가 결국은 더 외로워지진 않을지. 지금 민서범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석주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왜냐면 네.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이렇게 우리 법원님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드는 생각이 너무 자조적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제가 이제 또 일회성 만남이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저는 사원법원님의 의견에 적극 저는 완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변에서 저도 이렇게 이러한 만남을 가지는 친구들이 주변에도 되게 많이 있고요. 네. 제가 모르는 경우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일회성 만남의 하나의 저는 그것도 하나의 문화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도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품을 안 들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책임지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책임지고 싶지 않은 관계를 선호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런 문화이고 그리고 사원법부님이 얘기했던 우리가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책임지는 삶과 통제하지 못하는 책임지지 못하는 삶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과 깊게 사귀지 못하는 그런 지금 그런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저로서는 사실 아직은 저에게 많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석주법부님 가슴속에 정이 있어서 그래, 아직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너 아직 사람이에요. 아우, 따뜻하다, 따뜻해. 네. 자, 석주법부 우리 얘기처럼 사람을 만나고는 쉽지만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일회성 만남을 가지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삶의 행복도를 높이려면요,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계를 잘 맺는 노하우 혹은 필요한 덕목이 있을까요, 유진버부님? 저는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항상 경청을 많이 해요. 그렇죠. 먼저 들어주는 걸. 네. 제가 진짜 좋아하죠, 이거. 말을 저도 막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고 싶은데도 그래 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 내가 이야기를 듣고 너의 생각이 어떤지 나도 같이 알아볼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이 질문을 보자마자 좀 경청이 아닌가. 하다못해 SNS도 내 이야기 한 번만 들어줘 봐봐. 나 이렇게 좋은 데 갔다 왔어. 내 이야기 한번 나 얘기해도 될까? 하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경청을 하고 관계 맺을 준비를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원부부님은요? 저는 네. 이 두 법을 먼저 하고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약간 셋과 다른 얘기를 혼자 할 것 같아서. 그래요? 기대 한번 네. 해볼게요. 네. 그럼 민서법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해심이라고 이해심?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은 네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 어쨌든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이해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 네. 자, 석주법은님요? 네, 저는 이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저랑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게 뭐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 있고 단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는 게 저는 먼저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사실 유진 법부님이랑 의견이 비슷하네요. 네.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뭐 가치관은 어떤지 뭐 다르다면 내가 어느 부분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헌신하고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조금 해보지 않나 생각을 근데 해봤습니다. 참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해해주고 얘기 들어주는 거 이거 다 솔직히 죄송하지만 스트레스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도 사실 힘들지만 이런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버부들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가 지금 벌써 한 6개월 넘게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어렵겠네요. 우리 관계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맨날 토론하고 우리가 뭐 불법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하지만 정작 우리도 속 얘기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회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네. PD님, 잡아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은법원님 궁금합니다.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네 분이 말씀하신 걸 키워드를 뽑아보면 여기서는 관계 맺을 준비 아니면 경청하는 자세, 이해심, 헌신. 그건 다 뭐냐면 MC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난 괜찮은데 나 다른 사람 친구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는데 라고 하지만 유진버부가 잘 지적했듯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경청하고 이걸 하는 거는 다 본능에서 벗어난 내가 뭔가 에너지를 들이고 배려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귀한 행동이죠. 그런데 그 고귀한 행동이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게 되면서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나는 경청하는 사람이 돼. 난 얘를 이해할 거야. 난 쟤를 배려할 거야를 하기 전에 나는 누구라서 쟤한테 배려를 하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다 경청하고 다 이해돼요.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바로 옆에서 나랑 장난치던 애의 그 장난이 기분이 나빠요. 시끄럽고. 안 했으면 좋겠고 왠지 나는 이것 때문에 얘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생각해봐. 글로 악화일로가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바로. 나는 어느 상황에서 기분이 좋고 나에게 좋은 인연은 뭐고 나의 나쁜 인연은 뭐고 나는 좋은 인연 얼마나 가까이 하고 나쁜 인연 얼마나 멀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아야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바람직한 관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청자서 진짜 좋은데 그 전에 한 번 더 나는 이 사람에게 왜 경청을 하는가가 설득이 돼야 돼요. 저는 약간 좀 설득됐어요. 설득됐어요. 네, 설득됐어요. 아니, 매번 갖고 싶으면 설득이 되시더라고요. 매번 설득 잘 돼요. 이런 모습 좋아요. 이제 왜냐면 사실 제가 말한 것 중에서도 물론 맞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틀린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원법원님의 말을 좀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저의 상황을 뭔가 그 빗대어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는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어느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전에 내가 나의 정신 상태는 온전한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헌신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쏟을 수 있는가. 생각을 했을 때 좀 반성하게 반성하게 됩니다. 네, 반성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좀 웃긴 게 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같이 한번 느꼈을 거예요. 다 보시면 둘이 안 맞는 듯 하면서도 잘 맞는 부분이 있고 뭔가 의견이 다른 듯 하면서 결론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있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형입니다. 진짜예요. 아니, 녹화 끝나고 내가 맨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얘기해. 비두다바가 석가족을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갔을 때 부처님께서는 가지만 앙상한 나무 아래서 앉아 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여, 친족의 그늘은 시원합니다. 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사람들,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줄 사람들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사무부님. 개인적으로 이 가족들과의 교류가 좀 끊어진 경우가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좀 지금 많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신만만하게 나왔고 독립을 했고 그리고 가족들 특히 부모의 도움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살아가줘요. 네. 나이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부모 도움 없이도 살아가시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완전히 폭망하고 진짜 돈 한 푼도 없고 완전히 실직하고 그지꼴이 되었을 때 막 울면서 돌아가서 안길 공간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걸 박차고 나온 거예요. 그대 옆에 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지. 뭐라고? 더 큰 문제거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울감을 겪었었는데 네네. 우울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내 인생의 최후의 보루였구나. 남들은 내가 최후의 보루인 게 좀 커가면서 그게 만들어지는데 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내 인생의 최후의 보루였구나. 그래서 꺾이니까 내 마음도 꺾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울감을 극복해냈어요. 그런 점에서 꼭 부모님은 아니더라도 가족이라든가 속주 같은 친구라든가 누군가에게 울면서 뛰어가서 안겨도 토닥거려줄 뒷배는 필요하다. 맞네요. 라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자, 석주법원님 한 말씀 하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홍사원 법원님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고 싶습니다. 네네. 서로 좋네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근데 네, 당연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좀 받으세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방금까지 우리가 되게 안 좋은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라기보다는 되게 사회적으로 지금 안 좋아져 가고 있는 그런 주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주제만큼은 뭔가 좀 든든하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떠한 일을 좀 항상 했을 때 우리 사무법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내가 다 쫄딱 망해도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혼자 하다가 문득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일적으로 치이고 했을 때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힘들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막 선뜻 와서 이렇게 토닥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뭐 새벽 3시에 뭐 찾아올 네, 수 있는 네. 친구 그 친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그 상황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민서법원님은요?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필요하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네, 항상 아버지가 제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해주시는 말이 네. 힘들면 언제든 내려오라고. 네, 항상 우리는 울산에 있으니까 네. 항상 내려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네, 항상 그때마다- 내려오라고 네, 그렇게 힘들면 말씀하셨다고요? 네, 언제나 힘들면 내려오라고. 우리 울산에 사투리로 있으니까. 말씀하셔야죠. 왜 자꾸 거칠거칠 하는 거야? 저희 아버지 사투리 안 쓰세요. 진짜? 네, 안 쓰세요. 왜 안 쓰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힘들면 내려온나? 네, 그것도 예. 그렇고요. 예. 제가 1년 동안 예. 그 상을 2번을 당했거든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둘 다 돌아가셨는데 네네. 그때 절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날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사람들이 가족이구나. 가족이구나. 네, 이 사람들만큼은 진짜 네.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유진 법원님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응원과 지지를 바라는, 그러니까 응원과 지지를 해줄 사람들을 바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다만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가족보다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요. 그쵸. 친구들과 더 자주 교류하고, 그리고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편이에요. 안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지만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가족의 일을 상담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기가. 그쵸. 너무 내밀하고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그래도 이 가족의 이야기여도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친구에게 나 사실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힘들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너무 좋네요. 참 그거에 대해서 참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맺기 위해서 저도 노력했고 친구들도 노력했겠지만 참 가족 이외에 또 다른 그늘을 하나 만들어둔 것 같아서 좀 필요성을 새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뭘 느끼냐면 공감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가족보다 많이 봅니다. 저는. 사랑해요. 예, 왜냐면 이거부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왜냐면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거리가 또 있기 때문에 핑계일 수 있겠지만 그 형제들이 모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추석? 이런 날 아니면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각자의 형제들의 생일이라든지 그때 빼고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워낙 삶이 사는 게 바쁘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만큼 좀 다시 가족끼리 좀 끈끈한 새로운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뭔가 사회의 어떤 밈처럼 뭐가 또 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모르겠지만은 좀 빨리 뭔가 하나 가족의 구성원끼리 뭔가 끈끈하게 뭉칠 수 있는 뭐가 하나 좀 필요하다. 그게 방송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저는 옛날에 했던 방송 프로그램들 중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나 시트콤. 그런 시트콤 중에 항상 가족끼리 아니면 이웃집 이렇게 그쵸, 하는 그쵸. 그게 되게 맞아. 좋았거든요. 보면서도 행복하던데. 그런 세상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저희만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개가 그렇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나노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과 외로움이 점점 커지면서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종교가 사람과 사람을 잇고 법회나 사찰이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민사 바보님. 네, 당연히 할 할 수 수 있죠? 있습니다. 네. 네. 도선사 어린이법회 얘기 한번 해보자면, 예. 법회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서로 몰랐던 각 초등학교 친구들이 어린이 법회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주중에도 만나거나 아니면 법회 오기 하루 전에 만나서 맞아. 다 같이 마라탕도 먹으러 가고 탕후루도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회가 사랑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방 역할을 노년 세대들한테는 한다고 해요. 네. 사찰에서 같이 밥도 지어 먹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할머니들끼리 김장도 하고 맞죠. 막 연등도 함께 만들면서 실제로 이렇게 함께하는 즐거움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법회라든지 사찰이 사랑방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유진 법은요. 저는 대학교 불교 동아리를 봤을 때 네. 3, 4학년들이 취업이나 학업에 지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 재미를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저 그냥 여기서 스님이랑 차담하고 이러면서 좀 쉬고 싶어요. 그렇게 힘든 학생들이 모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다 힘드니까 그 안에서 같이 위로도 하고 너의 상황이 그렇구나. 나도 상황이 되게 비슷한데 우리 진짜 한번 힘내보자 라고 응원도 해주고 그런 상황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불교가 지친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충분하죠. 완전히 있다라는 거를 이제 네. 좀 불교 동아리에서 많이 찾았었어요. 좋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물이나 음식만큼이나 꼭 필요합니다. 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외롭다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사람은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관계였습니다. 자, 함께 나눈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자, 관계는 한 줄로 정리한다면요. 먼저 유진 법부님. 관계란 용기다. 용기다. 네. 정답이네. 깔끔하네요. 용기다. 자, 사은 법부님은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떠올라서 그걸 약간 모티브로 변형해봤는데 네. 관계란 사람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좋다. 좋습니다. 자, 석주 법부님은요. 네, 관계란 차갑게 식은 마음의 사회에 따뜻한 온기 하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 웃죠? 시적이 아주 그냥. 자, 마지막으로 민서 법부님. 네, 저는 좀 개인적인 감상. 네. 전 관계란 가족이 좀 보고 싶네요. 야, 네, 멋지다. 좀 슬픕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각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관계 맺으세요. 땡큐. 행복하세요.